그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 친화적인 정말 모든 값들이 딱딱 맞는 그런 우주에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의외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재너드 오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저도 둘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? 예.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그 미지의 힘, 정말 저희도 엄청나게 얘기 많이 했던 암흑 에너지. 이 암흑 에너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. 아니, 암흑 에너지도 외계인의 존재 유무와 관계가 있나요? 예,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, 이 주장은 그 영국의 그 더램 대학교 연구진이 다중우주 개념을 바탕으로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그 별의 형성률이 생명체의 탄생과 그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암흑 에너지와 외계 존재, 또 그 다중우주. 언제나 흥미로운 주제라서 기대가 됩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예. 저희가 그 몇 번의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듯이 이 암흑 에너지는 이제 우주의 약 70%를 차지를 하며 그러니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었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연구팀은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이 별과 은하의 형성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는 바로 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너무 높으면은 우주가 굉장히 빠르게 팽창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제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은 우주가 너무 이제 천천히 팽창하게 되니까 이것도 그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그 연구팀은 그 한때 그 외계 문명 탐색의 길잡이가 되었던 그 정말 유명한 그 드레이크 방정식 이거를 확장해서 다양한 암흑 에너지 밀도를 가진 그 가상의 우주에서 별이 얼마나 형성되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. 그 결과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현재 우주의 30배에 이른다고 해도 별의 형성과 생명체의 출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. 30배나 높아져도 그 생명체의 출현이 가능합니까? 그렇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에 따라 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게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가요? 사실 이 가설의 기본은 저희가 예전에도 영상에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콜드 다크 매터 모델에 이제 기반하고 있습니다. CDM. CDM이요? 예. 그러니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CDM 모델은 이 현대 우주론에서 이게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과 이제 은하의 생성 및 진화를 설명하는 이게 핵심 이론 중 하나예요. 그래서 이 모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를 시뮬레이션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이론입니다. 이 모델을 적용하면은 은하들이 이제 무작위로 퍼지지 않고 거미줄 모양의 그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게 하고 또 우주 배경 복사나 그 은하의 분포 그리고 뭐 중력 렌즈 효과 등 여러 관측 결과와 잘 부합을 해요. 또한 그 이제 밀레니엄 시뮬레이션, 그 밀레니엄 런이라고도 하는 이 독일, 영국, 캐나다, 일본, 미국의 그 천체 물리학자 그룹은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우주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예요.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 외에 또 그 일러스트리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의 국제 협업으로 진행 중인 이제 그 천체 물리학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인데 이런 거대 컴퓨터 시뮬레이션들도 CDM을 기반으로 합니다. 한마디로 말해 그 느리고 무거운 그 빛에 반응하는 물질, 암흑 물질 아닙니까 이게. 이 콜드 다크 매러 이게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과 은하의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CDM은 알겠는데 근데 이 CDM 모델에 기반해서 어떻게 우리 우주에서 생명체의 탄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이 CDM 모델은 우주 초기의 그 밀도 요동과 그 암흑 물질의 그 중력 작용을 이용을 해서 시공간의 거대 구조, 즉 그 거미줄 같은 그 은하 필라멘트 구조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은 암흑 에너지 밀도 변화에 따라 어떤 종류의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은하와 별이 생기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그 이러한 CDM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별의 그 생성률을 바탕으로 그 생명체는 별과 행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별이 만들어질수록 더 많은 행성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중 일부가 생명 친화적인 환경을 가질 확률도 커지게 되는 거죠. 저희가 뭐 슈퍼지구라든지 뭐 골디락스 좀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또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CDM 모델을 바탕으로 그 암흑 에너지 밀도, 그러니까 여기 그 CDM 모델에서 이제 그 람다 CDM 모델, 그 암흑 에너지 들어간 거 이제 람다 CDM 모델이라고 하는데, 그 암흑 에너지 밀도, 중력 상수, 그리고 뭐 입자의 질량 등이 지금 우리와는 다른
가상의 우주들을 가정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. 아까 얘기했던 뭐 밀리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데서.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흑 에너지가 10배 또는 뭐 100배 더 큰 우주에서는 별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? 물질의 밀도가 조금만 달라도 이제 우주의 구조 형성이 실패하지 않을까?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암흑 에너지가 지금보다 30배 더 크다고 해도 별이 충분히 형성되고 별이 많이 형성되면 충분히 생명체도 탄생 가능하죠.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그 CDM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은하 형성률, 그리고 또 뭐 그 안에서 생겨나던 별의 형성률, 또 이제 생명체 출현 가능성 있는 행성의 수, 그리고 충분히 긴 시간 동안 그 안정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여부, 이런 거에 따른 또 시간 척도, 그리고 또 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확률,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우리 우주와 다른 어떤 특정 우주에서 생명체가 출현할 그 전체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되고, 그래서 이 확률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우주가 생명체 탄생에 딱 맞는 우주인가, 우연히 그렇게 된 우주인 건가, 수많은 다중 우주 중 하나일 뿐인가,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한 추정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. 그러니까 즉 그 CDM 모델에 기반한 여러 시뮬레이션으로 그 우주에서 생명체 탄생의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. 아까 말씀처럼 그 마치 그 드레이크 방정식의 새로운 확장 개념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. 근데 이게 다중우주의 생명체 개념이랑 또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. 그러니까 이 연구는 그 다중우주 이론을 통해서 다중우주가 있으면은 다양한 물리 상수를 가진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, 그중 어떤 것들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거는 그 인류 중심 원리, 인류 원리라고도 하는 이거를 지지하는 것으로,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관측되고 있다는 해석, 이거와 많이 유사하죠. 인류 원리와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? 그러니까 이번 그 CDM 기반 연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그 인류 중심 원리는 그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, 사실 이 연구는 사실상 그 인류 원리의 그 과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 인류 원리만 자세히 설명해도 이것만으로도 한 편 분량이 나오는데, 일단 이번 편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은 인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생명체 존재에 적합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약한 인류 원리와, 우주는 반드시 지적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정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며, 심지어 일부는 이런 목적론적 의미까지, 우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이런 강한 인류 원리,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의 연구 결과의 핵심 내용, 즉 우리가 사는 우주의 암흑 에너지 밀도는 생명체 출현에 꼭 필요한 수준이 아니고, 실제로 암흑 에너지가 지금보다 뭐 30배나 더 커도 생명이 등장할 수 있다, 이 얘기잖아요. 그러면 이 주장과 인류 원리를 연결을 해보면은,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라든지 이런 여러 물리 상수가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여겨졌어요.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반대로 그렇게 딱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생명이 탄생하기에는. 오히려 그 생명이 등장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따라서 우리 우주가 특별히 선택된 유일한 생명 우주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우리 우주가 특별히 선택된 유일한 생명 우주일 필요는 없다. 그렇죠. 거기다가 다중우주 이론에서는 그 수많은 우주가 각기 다른 물리상수와 조건을 가진다고 봐요. 뭐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보는데, 그중 일부는 우연히 그 생명체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며 우리가 그 적합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이제 필연적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은 생명체가 아닌 우주에서는 이제 그 존재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이죠. 즉 우리 우주가 그 유일하거나 조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, 단지 생명체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약한 인류 중심 원리, 즉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는 생명체 존재에 적합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, 이 주장과 완벽하게 맞게 되는 거지요. 그럼 그 한마디로 그 우주가 우리 생명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강한 인류 원리에는 반대되는 결과 같네요. 그렇다고 할 수 있죠. 이 연구를 이끈 그 이제 다니엘레 소리니 박사는 이런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훨씬 높더라도 그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생명 친화적인 우주에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 친화적인, 정말 모든 값들이 딱딱 맞는 그런 우주에만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지만,
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의외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듣다 보니까 그 오늘 연구 내용은 외계인이나 그 우주 문명이 왜 발견 안 되고 있는가, 뭐 이 이유에 초점을 맞춘 그 페르미 역설과는 완전 다른 내용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생명체의 탄생 조건에 우주에서의 그 암흑 에너지 허용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으며 이를 근거로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은 각기 다른 물리 상수와 조건을 가져도 얼마든지 생명이 우연하게 탄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즉 외계인이 다중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인 거고 맞는 조건인 것이다, 이렇게 말하는 그 약한 인류 원리의 논리가 너무 좀 비약적인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연인가 필연인가. 그러니까 인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이 생명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.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수많은 그 불모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가 또 필요해요. 이게 뭡니까? 수많은 또 다른 불모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. 그게 다중우주잖아요. 또 그렇게 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럼 만약 그 다른 우주에 있는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진화할까요?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. 만약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정말 크게 다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, 뭐 중력의 세기, 뭐 원자의 안정성 이런 것까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이제 우리처럼 이런 탄소 기반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물리적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시간이나 공간을 뭐 비선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정말 의식이 디지털화된 이런 정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. 계속 좀 황당한 질문을 드리는데 예. 그들이 그럼 우리 우주와 인류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? 혹은 뭐 우리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? 사실 그거는 이제 그런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데 뭐 그런 생각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만약 그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고정된 구조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막 신적 존재로 상상하는 것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우주에서는 지극히 논리적인 고등 생명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자 얽힘이나 뭐 암흑물질 이런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다른 우주에서 기원한 지능적 구조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이런 SF 작품들도 꽤 있거든요.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뭔가 SF 스토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. 뭐 너무 흔하게 등장하는 그 마블이나 DC, 뭐 트랜스포머 같은 그 코믹스 원작들 빼고 다중우주의 존재들과 조우하는 뭐 SF 작품들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?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먼저 이제 저희가 떠오르는 거는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The God Themselves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. God Themselves요? 예.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또 이제 여러 다중우주 모델이 또 있거든요.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런 것이 또 있군요. 예.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암흑물질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중우주와 인류 원리 그리고 외계 존재의 유무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